노무현 대통령 서거 3주기 특집 내 남자의 수다. 안녕 노무현, 이제 당신을 놓아드립니다. 3년 전에 이제 5월 23일 날 우리 곁을 떠나셨는데,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양정철 노무현 재단 상임 운영위원. 탈상이죠. 이제는 그분을 우리가 놓아드려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처음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육성을 이제 사상 최초로 이제 공개를 할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때의 슬픔을 되뇌이는 것,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육성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반추해 보는 것은 3주기가 됐으니 또 한번 슬픔에 빠져보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3주기 탈상, 이젠 우리가 싫어도 그분을 놓아드려야 됩니다. 자유롭게 놓아드리기 전에 그분이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에 고민했던 마지막 채취, 마지막 육성을 통해서 우리가 놓아드려야 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들, 당시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그분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간미를 가슴에 품고 그분을 놓아드릴 것인지에 대한 저는 일종의 이별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슬프고 좀 우리가 견디기 힘든 추억을 다시 빠져들더라도 그런 뜻으로 이제 그분을 놓아드리기 위한 하나의 이별의식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뭐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노무현 대통령 추모 행사 또 관련되는 여러 행사에 자신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연출가로서의 재능을 바치고 있는 우리 탁현민 교수, 노무현 대통령과 굉장히 각별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무런 인연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냄새도 못 맡아봤어요. 노무현 3주기 추모문화재 공연기획자 탁현민 성공회대 겸임교수. 단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TV에서 본 게 전부 다예요. 그리고 노사모 이런 데도 가입이거나 혹은 활동한 적도 없고, 사실은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어떤 실체적 인물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이미지 혹은 뭐 가치 이렇게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그분을 모티브로 해서 공연을 만들고, 물론 그건 이제 추모 공연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들에 별로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제가 그분을 하나의 이미지나 가치로만 생각했기 때문이 아닐까도 싶어요. 왜냐하면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사람이나 혹은 그분의 일상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작업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체적인 상처들도 있고 또 그 비극적인 죽음도 있고 이래서 그걸 뭔가로 만들어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작업이나 혹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정철 카피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저는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예. 밥 한 끼. 나는 개새끼입니다의 지은이 카피라이터 정철. 2002년 노사모 활동을 이제 저는 송파에서 시작을 했는데, 멀리서 시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조명을 했고, 제 느낌들을 이제 블로그나 그다음에 게시판 같은 데 이제 글로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통령 얘기를 많이 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사람들이 읽기 시작했고, 그게 이제 지금 뭐 책으로도 내고 개새끼까지 온 것 같습니다. 5월 23일 하면은 우리에게 참 아련하게 남아 있는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나는 개새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정철 카피라이터가 쓰신 건데, 저는 그 시를 노 대통령 서거하시고 봉하마을에 어떤 분들이 그걸 프랭카드로 만들어서 붙여놓은 거를 현장에서 처음 봤어요. 보고 시를 읽어 나가다가 중간쯤에 그만 울컥 끝내 다 읽지 못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개새끼입니다. 당신이 생을 놓아버릴 아픈 결심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새벽까지 술에 취해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개새끼입니다.
당신이 책을 읽을 수도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때 나는 어둡지 않은 책을 쓴다며 당신을 잊었습니다. 나는 개새끼입니다. 당신이 검찰에게 치욕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나는 검찰욕 몇 마디 하는 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나는 개새끼입니다. 당신이 가족과 동지들의 고초를 걱정하고 있을 때 나는 최이섭의 삼진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개새끼입니다. 당신이 피눈물을 뚝뚝 흘리며 유서를 쓰고 있을 때 나는 늘어진 주말 늦잠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나는 개새끼입니다. 개새끼가 옵니다. 마치 사람 새끼인 것처럼 눈물 뚝뚝 흘리며 옵니다. 미안해하지 말라는 당신 말씀에 그냥 엉엉 웁니다. 개새끼는 당신의 마지막 부탁마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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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다들 또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이 시를 5월 23일 날 쓰신 거죠? 예, 23일 날 아침 다 비슷했을 텐데 아침에 이제 후배한테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하는 빨리 TV 켜라는 문자를 받고 거실에 한 몇 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후배들 친구들 몇 명이 이제 내려가자 봉화로 가자 해서 차를 2대인가 3대로 이렇게 나눠 타고 이제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뭔가를 좀 끄적거려 놓고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 직전에 이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저 개새끼를 올리고 이제 봉화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쯤에 이제 집에 와서 블로그를 봤더니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나도 개새끼입니다. 나도 개새끼입니다. 거의 모든 댓글들이 나도 개새끼입니다로 달아난. 그래서 예, 저게 이제 봉화에도 붙고 이렇게 됐죠. 탁 교수님은 5월 23일 날 그 소식을 언제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그날 공연이 있었어요. 사실 5.18 기념 그 공연이 그날 아마 제 기억에 안치환 씨하고 홍세현 선생님, 그 다음에 YB, 윤도현 밴드하고 신현복 선생님 이렇게 해서 5.18 기념관에서 공연 2번째 날 공연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아침에 저도 모텔에서 얘기를 들었죠. 얘기를 듣고, 출연진들이랑 같이 이 우리가 공연을 지금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그리고 올라왔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끊임없이 계속 고민했던 건 뭐냐 하면, 뭔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과 기분 혹은 나와 비슷한 감정과 기분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 자리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추모 공연을 준비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추모 공연은 사실 1주기, 2주기와는 상관없는 추모 공연이었는데 아마 100일 전후해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성공회 대학교에서 했던.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이를테면 처음으로 모든 공연장에서 거부당하고 제가 하는 공연이, 왜냐하면 저는 되게 상업적인 공연 연출가였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연 대관이 리젝당한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라 되게 황당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이 추모 공연을 준비를 해보겠다고 장소를 빌려보겠다고 해서 연세대학교 노천극장 장소를 확보를 하고 작업을 하는 첫날에 연세대학교 학교 측에서 버스로 학교 정문을 막아버려서 그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뭐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성공회대학교의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때도 하고 있어서 성공회대학교 총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여차저차 해서 장소가 없다.
외곽이긴 하지만 성공회대학교 학교를 좀 내줄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총장님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나는 너랑 전화한 적도 없고 너한테 이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다. 다만 운동장은 비어 있을 거다. 그래서 바로 그날 밤에 성공회대학교로 들어가서 아마 밤 12시부터 작업을 했을 거예요. 12시부터 작업해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비 맞으면서 이제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출연진들을 그 앞에 2, 3일 사이에 다 섭외를 해서 공연을 만들게 됐죠. 근데 그 공연은 제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긴 공연이었어요. 4시간 반인가 했거든요. 보통 제가 공연을 하면 길어봐야 2시간 반 혹은 3시간인데 그리고 이 얘기는 어딘가에 제가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으로 스태프들한테 욕을 하지 않았던 보통 이렇게 한 100여 명 되니까 그것도 그 통제하고 뭐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면 말도 험하게 하고 이른바 좀 배려보다는 다소 강압적인 어투로 늘 얘기하는데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스태프들한테 욕을 하지 않고 마지막 스태프 회의 때 다 불러놓고 난 이 얘기하면 정말 울어 맨날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 공연은 너무 잘하고 싶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왜 이 얘기만 하면 누구지? 억울해서 그런가 봐. 우리 김경수 비서관은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입니다. 그 퇴임한 이후에도 봉화까지 모시고 내려가서 서거하기 직전까지 이제 모셨던 그야말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인데 아마 뭐 다들 힘든 상황이었겠지만은 아마 제일 그 힘들었던 게 뭐 현장에 있었던 우리 김경수 비서관이었을 것 같아요. 벌써 3년 지났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김경수 비서관을 보면 마음이 항상 아련하고 짠합니다. 후배지만 그 힘든 상황을 눈물 한 방울 쏟을 여유도 없이 스스로 꼭 놀러가면서 그 상황 다 견뎌낸 참 강한 친구입니다. 그날 생각하면 참 힘들죠? 돌이켜보면은 새벽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김경수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화 사무국장. 상황이 발생한 뒤에 제일 먼저 이제 문용옥 비서관에게 전화를 하고 문 비서관이 바로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그 첫 마디가 대통령님께서 산에서 떨어진 것 같다. 근데 상태가 좋지 않다.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 그렇게 이제 전화가 와서 어쨌든 얼른 이제 챙겨서 병원으로 가다 중간에 한 번 더 연락을 해보니까 그때는 이제 위독하시다고 다시 부산대병원으로 옮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산대병원으로 와달라고 하는데 언뜻 갑자기 저도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께서 만일 뛰어내리셨다면은 뭔가를 좀 남기고 가셨을 것 같은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으로 오라는데 문용옥 비서관한테 일단 집에 가서 좀 이거 살펴보고 가겠다고 혹시 글을 남기신 게 있는지. 이제 그리고 마침 사제에 나와 있던 이제 박은하 비서관한테 문용옥 비서관 연락해서 찾아보라고 하고 사제에 도착했더니 유서를 컴퓨터에서 찾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그걸 이제 출력해서 나오는데 마침 군 여사님이 이제 서재에 나와 계시는데 이게 눈을 맞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까지 상황을 모르고 계셨죠. 네. 그냥 다치신 걸로만 네, 그냥 산에서 그냥 등산 갔다가 뭐 잠깐 실족해서 다치신 정도로 알고 계셨죠. 그래서 그 상태를 저한테 이제 얼른 나가는데 물어보시는데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고 이제 얼른 나와서 부산대 병원으로 유서를 들고 갔죠. 근데 어쨌든 부산대 병원에 가서는 좀 상황 자체가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이제 기억에 남는 건 문재인 이사장님의 그날 모습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어쨌든 저희들은 그 상황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데 의료진이 최종적으로 이제 운명하셨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걸 언론에 알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저하고 문재인 이사장님하고 이걸 어떻게 언론에 알릴 건지 좀 그 상황에서도 언론에 알리기 위해서 이걸 그 발표문을 제가 작성을 하고 문 이사장님께 드리고 이사장님 그걸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과정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에 여사님 도착하셔서 그걸 또 상황을 또 알려드리고 뭐 요 전 과정을 문희 사장님이 쭉 차근차근 하나씩 이렇게 밟아 나가시는데 그 자리에 문재인 사장님 안 계셨으면 저나 문용옥 비서관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이 균형을 잡고 쭉 일처리를 해 나가시는 모습. 지금도 저는 대통령님의 모습과 문재인 이사장님의 모습 항상 그날을 생각하면 함께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장례 기간을 쭉 치르고 문 이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우리 비서진들이 당시에 같이 있었던 비서진들이 공통점이 장례 치르고 한동안 이렇게 제대로 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어쨌든 이 상황을 잘 치러내야 된다는 좀 중압감들이 있었고요. 그랬는데 그 뒤에 이제 100일 될 때 대통령님을 안장을 해드리고 임시묘역에 그러고 나서 이제 생긴 병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울컥울컥 그러니까 전혀 뜻밖의 상황에서 이렇게 뭐 대통령님을 생각하거나 뭐 떠올리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데 이제 길에 지나가다 노란 풍선 봤는데 갑자기 그냥 울컥해서 막 힘들어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가끔 생겨서 그게 한 1, 2년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작년 2주기 지나고 나서는 그런 게 좀 많이 이제 완화되기도 하고 이제 3주기 오면서는 이제 탈상이라고 하는 게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3년 정도 되니까 어쨌든 올해 이제 대선을 앞두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노무현이 꿈꾼 나라라는 3주기의 컨셉도 있고 한데 이제는 뭐 선거를 치르고 하면서 대통령님에 대한 생각이 그런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 이런 거는 좀 조금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틀어드릴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육성은 봉하마을 사저에 있는 자그마한 서재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제 녹음을 한 겁니다. 녹음을 하게 된 배경은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노 대통령은 뭐 재임 중에도 말할 것도 없고 퇴임 후에도 기록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셨던 분이어서 모든 것이 역사에 남아야 된다는 그 상당한 신념이 굉장히 강하셨던 분이어서 회의나 아니면은 뭐 아주 그 편한 자리든 대부분 그 참모들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녹음을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하셨고 그때 녹음한 내용이 이렇게 쓰일 줄은 뭐 저희도 뭐 상상을 못했는데 오늘 저희가 공개할 그 육성은 1차부는 4월 22일 모질고 무서운 결심을 한 분의 일종의 어떤 우회적 소회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뭐 미수관이 하고 뭐 내가 알고 모르고 이런 수준이라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어. 다 내 불찰이야. 2009년 4월 22일 나는 봉화산 같은 존재 산맥이 없어. 이 봉화산이 큰 산맥에 연결되어 있는 산맥이 아무것도 없고 딱 홀로 서 있는 도출되어 있는 산.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목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내가 돌아온 것은 이곳을 떠나기 전에 인간을 떠나기 전에 삶보다 더 고달픈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각을 세우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는 심심하당했는데 해방되는구나 하고 들어왔는데 뭐 새로운 일을 좀 한번 해본다는 것인데 내가 옛날 여기 살 때 내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것이었어. 먹고 사는 것. 근데 그 뒤에 많은 성취의 목표들이 바뀌어 왔지만 쭉 바뀌어 왔지만 마지막에 이제 돌아왔어도 이제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지금 딱 부닥쳐 보니까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한 사람 그 수준으로 돌아와 버린 것 같아요.
있었고요. 그때 어릴 때는 끊임없이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 희망이 없어졌어요. 이미 전세가 기울어버린 전장에서 마지막 옥죄하겠다는 그런 투쟁하고 같아서 전략적으로 옳지 않은 대세가 기울어진 싸움터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돼. 협곡에 조그만 성체로 들어가면 또 다른 것을 도망가야 돼. 사람들은 여기를 떠나서 다른 성체를 구축해야 돼. 이 정도 합시다. 하나씩 정리들 해나갑시다. 예, 요 상황이,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정치검찰이 노무현 대통령과 주변 가족들에 대해서 있는 내용, 없는 내용 다 뒤집어 씌워서, 이른바 논두렁 시계니 뭐니, 허위 피의 사실들을 마구 공표를 해서, 모욕을 막, 한없이 이제, 주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은 이제 상당히 모든 것을 참 놓아버린 듯한 표현들을 이제 많이 쓰시죠. 나는 홀로 서 있는 산이다. 산맥과 어떤 이어지지 못한 홀로 서 있는 돌출적인 산이다. 희망이 없어져 버렸다.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이 무서운 결심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때 어떤 말씀이 이미 그 무서운 결심의 우회적 반증이었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런 표현들이 지금 그랬던 것 같아요. 외로움 같은 게 그냥 막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육성인데. 나는 개새끼입니다의 지은이 카피라이터 정철. 그러니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뛰어난 정치가 영웅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사람이다. 인간적인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나랑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오히려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육성에서 정말로 외로움 같은 게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그런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면 그거는 또 이상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 얘기를 하셨고 지금 우리가 진 게임이다, 진 전쟁이다. 여기서 빨리 자리를 옮겨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거 보면은 새로운 싸움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로 저는 또 들렸고, 당신이 몸을 던진 것도 그거에 가장 어떤 신호 같은 그런 비장함 같은 것도 좀 느꼈고요. 그때 생각해 보면 이제 방금 김경수 재단법인 아름다운 봉화 사무국장. 진보의 미래 이제 책을 같이 준비했던 참모들하고 했던 회의에서 육성인데요. 이제 4월, 5월 상황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대통령님께서 외부 사람을 만나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방금 이 책을 함께 썼던 이제 참모들하고 이 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문재인 이사장을 비롯한 이제 변호인들과 함께 이제 대책 회의를 한 번씩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회의를 번갈아가면서 들어가는데 이미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진보의 미래나 책에는 관심이 가지 않는 거죠. 자리에 앉아만 있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지금 들어보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었구나 하고 이제 저도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데, 오히려 당시에 이제 제 기억에는 검찰 수사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셨을 때 그때는 오히려 훨씬 강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검찰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대통령님이 볼 때는 이게 전부 일종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증명될 수 없는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들고 나오는 증거들이 결국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 나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무죄라는 게 밝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셨거든요. 저희들한테도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사실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힘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오히려 우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그러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실은 저희들은 대통령께서 그런 이제 험한 결심을 하실 거라고는 저는 이제 재판과 관련된 또 검찰 수사와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는 느끼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 진보의 미래 책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제 정말 본인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느낌들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길고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이 과정을 버텨내실 거다라고 저희들은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언뜻 재판을 준비를 하는 회의 과정에서도 뭐 비서진들의 생계를 걱정해 주시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걸 걱정할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 뭐 그런 모습들에서 이제 이미 당시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조금씩 결심을 하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2009년 5월 14일 정치적 도덕적 평가에 관한 문제는 끝이 난 거고 사실관계 싸움을 할 거냐 당연히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신경을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은 싸워볼 만하다 싸운다는 것이 그 과정이 너무나 주변 사람들한테 힘이 들어서 담배한 게 중요해요. 2009년 5월 15일 문제는 전망을 가지고 사람마다 전망을 가지고 자기 전망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 여기에 공동체로 얼마나 참여할 거냐라는 이것이 나와야 되는데 일 자체가 전망이 밝지 않으면 조직의 전망도 없고 조직의 전망이 없으면 개인의 전망도 없는 것이거든. 2009년 5월 19일 마지막 회의. 저 먹고 살 수는 있다. 저요? 이게 뭐 말투가 일단 학교 교사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서울에 있더라도 뭐 대통령이 뭐 필요한 일 계속 저 도와드리면서 여튼 뭐 제일 절박한 것이 밥그릇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럴 절박한 상황 아니면 이것저것 해볼 수 그런 거 우리가 사람이 자존심 때문에 다 말하기를 어려워하고 그런 사정들도 좀 고려해서 혼자 버틸 수 있는 사람 좀 버티고 예, 저는 참 이 대목이 제일 힘든 대목인데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마지막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먹고 살 방법은 있냐? 뭐 저뿐만이 아니었고요. 뭐 나중에 뭐 들어보니까 지금 나온 이 내용에서는 이제 뭐 저하고 몇 사람의 생계를 이제 걱정하는 내용이었지만 나중에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제 뭐 우리 김경수 비서관, 문용욱 비서관 일일이 그 생계 걱정을 다 하셨는데 참 떠나면서까지 그 남은 참모들 먹고 사는 방도를 걱정하신 게 참 그리고 그 대화가 마지막이 됐다는 게 참 참담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그 검찰 수사에 대한 이제 대책회의 마치고 나오실 때 이제 마치시면서 갑자기 이제 거기 배석했던 비서관들한테 자네들은 어떡하나? 그렇게 물으셨는데 어쨌든 뭐 재판이 끝나기 전 앞으로 이제 그 대통령이 계시면은 비서관들은 계속 비서관직을 유지하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게 이제 뭔 의미인지를 몰랐죠. 나중에는 혹시 뭐 재판이 잘못되거나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을 염두에 두신 건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건데 그래서 우리는 막 아유 걱정 없습니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제 뒤늦게 이제 생각해 보니까 대통령님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신 거였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마지막 대화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23일이었는데 그 전날 대통령께서 담배를 계속 태우셨는데 이제 그 담배를 어떻게 끊어도 보시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담배를 못 끊은 상태에서 적게 피워 보시려고 절대 본인 주머니엔 담배를 안 갖고 계시면서 비서실에 그 서재 바로 옆에 있는 비서실에 저희 비서들한테 그 담배를 맡겨놓고 꼭 담배 생각이 나면
일부러 나오셔가지고 뭐 김비서관 담배 한 대 주게 담배를 한 대씩 얻어 가셨어요. 22일 날도 오후에 담배를 가지러 한번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서 잠깐 나눈 대화가 그 전날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담배하고 그다음에 뭐 그 담배를 가지러 오셔서 바로 안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서 계시길래 이제 이런저런 상황을 약간 보고를 드렸는데 더 할 말 있나? 이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담배 하나 주게. 담배 한 대 줘. 미안한데 담배 하나 더 피자. 저는 사실 지금 두 분이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지만 자네들은 괜찮나? 어떻게 할 건가? 지금도 사실 저는 걱정이에요. 두 분이 어떻게 살지. 저도 걱정입니다. 네. 한 명은 낙선 의원이고 한 명은 낙천 의원이에요. 걱정이 태산이 진짜. 어떻게 사실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걸었던 길을 가는 거죠. 뭐 실형과 그다음에 좌절.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낙선. 낙천하신 적은 없죠.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3년 어제 이제 우리가 추모 공연 3주기 추모 공연을 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여전히 뭐 여기 계신 세 분, 뭐 저까지 4명,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 생각하는 그 순간 같이 피해갈 수 없는 어떤 아픔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게 맞아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 상처가 어떤 그 아픔이 아주 모난 것처럼 아주 뾰족하게 우리를 찌르는 것도 맞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우리가 찔리고 또 찔리고, 좀 나아지는 상처를 다시 찔렀을 때, 그게 그렇게 해서 아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까봐가 사실은 제일 걱정이에요. 어제 추모 공연 연출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표정이나 혹은 제 기분에서는 슬픔의 깊이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라는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거기에 답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생각도 그런 쪽으로 끌고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탁 교수님이 그런 상처, 슬픔 그런 것들 우리가 너무 상처를 받아서 그게 아물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오히려 또 그런 슬픔, 아픔 이런 것들도 다른 어떤 것보다 강한 에너지가 저는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어떤 결심을 하고 먼저 가신 분에 대한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은 거를 어떻게 보면은 슬픔보다 먼저 좀 떠오르게 되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슬픔, 아픔, 뭐 걱정, 괴로움 이거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울음을 이겨내는 방법은 웃는 거고,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은 희망을 찾는 거고, 절망이 더 큰 절망으로 이겨내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번 총선에서 두 분, 그러니까 이를테면 흔히 이야기하는 노무현의 유지를 받들었던 2명, 그 외에도 또 다른 여러분들, 뭐 문재인 이사장님 같은 경우도 있을 거고, 실제로 현실 정치에 다시 참여하게 되셨잖아요. 근데 노 대통령 유서에 보면 정치하지 말라라는 말, 유서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이제 했다고 저희는 알고 있는데, 어떤 갈등들은 없으셨어요? 현실 정치에 참여하시면서. 저도 뭐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하다가, 결심을 한 거는, 문재인 이사장이 그 힘든 출마 결심을 한 마당에 좀 저라도 뭔가 좀 도움이 될까 싶어 하는 마음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반드시 올해 뭐 정권 교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총선 승리가 중요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출마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그렇게 결심을 하고 지역에 간 지 딱 일주일 만에 왜 대통령이 정치하지 말라고 했는지
온몸으로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치하지 말라고 하셨던 여러 가지 이 구체적인 논거가 있죠. 거짓말의 유혹, 돈의 유혹,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책임지지 못할 그 말들의 언어의 유혹. 근데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얻어 나가는 타협의 과정인데 그 타협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양정철이라는 어떤 한 개인의 캐릭터를 듣는 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분은 남한테 잘 숙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게 좀 꼿꼿하죠. 뭐, 예. 좋게 얘기하면 꼿꼿하고요. 당당하죠. 나쁘게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편인데 선거에서 그런 게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을 했겠죠. 성품상 사실 정치, 특히나 이 지역구 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인으로서는 썩 이렇게 좋은 캐릭터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옆에서 보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결단을 했다는 게 저는 사실 내심 좀 고맙기도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옆에서 들긴 했어요. 근데 결과가 좀 그랬어요. 김경수 보좌관 제가 선거 유세할 때 한번 갔었잖아요. 또 갔는데 그 생각하면 그것도 정말 짜네요. 봉화 무슨 이마트였나요? 홈플러스 앞에서 한 20명 남짓 되는 사람들 앞에서 노 대통령과 본인의 이야기와 또 본인의 공약과 이런 것들을 지지를 호소하는데 진짜 저 사람이 여기서 저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게 너무 안타까웠던 기억이 나요. 어떠셨어요? 부침도 심하고 갈등도 많으셨을 텐데. 명진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 최대의 치적이 절대로 정치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번에 전부 다 나왔잖아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문재인, 작년 재보선 때 박원순, 안철수 원장도 이제 어쨌든 정치 일선에 사실상 뛰어든 거고, 여기 있는 우리 양정철 비서관도 끊임없이 갈등했지만 사실상 상황이 이렇게 되질 않았으면은 오히려 책을 쓰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잘하는 일들, 즐거워하는 일들을 하고 살았을 사람인가요? 탁현민 교수를 능가하는 연출가로서 계속 이제 문화예술계를 제가 주름을 잡았겠죠. 근데 선거라는 걸 해보니까 저도 이제 제 인생 계획에 이제 선거나 정치 일선에서 직접 선출직에 뛰어드는 건 없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쨌든 작년 4월 재보선부터 이제 고민을 시작해서 결국은 이제 올해 1월 1일 날 출마 선언하고 뛰어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정치하지 말아라고 하셨던 게 이런저런 힘든 것도 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선거인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에 사람들 직접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하면은 그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든. 근데 선거 기간 동안에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해야 되거나 미디어를 통해서 해야 되거나 결국 그 후보가 하는 얘기들은 후보로부터 직접 듣는 것보다는 뭔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들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대통령도 답답하셨던 게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과 어떻게 정치를 해나가면서 직접 국민들에게 얘기를 전달하고 이런 데 대한 답답함도 이제 또 하나의 이유였을 것 같은데 이번 선거가 특히 더 심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방송들인데 파업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서 어쨌든 결과는 이런 결과를 얻기는 했는데요. 또 해보니까 할만하더라고요. 정 선생님도 아예 사셨잖아요. 문재인 캠프에서. 저 한 100일 정도 내려가 있었는데요. 네. 부산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의 그 평생 소원이 출장 좀 가라. 헤어지자가 아니고 출장 좀 가라였는데 별로 이렇게 밖에 이렇게 출장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근데 이번에 한 100일 갔다 왔더니 이제 거의 진저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어요? 나빴어요? 어떠셨어요? 그 문재인 후보 가까이서 보면서 또 선거 캠페인 도우면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저한테는 이제 하나의 상품이라고 보면은 이제 광고쟁이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하는 일을 하는 건데
문재인이라는 상품은 그러니까 내가 꾸미지 않고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면 되는 굉장히 행복한 제품이죠. 광고쟁이한테는. 그런 제품을 내가 만났다. 그래서 아주 신나고 재밌게 저는 한 100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요? 제가 가서 봤을 때는 그렇게 신나 보이지 않았던데. 낮에 힘들어 보이던데. 낮에 봤잖아요. 우리 밤에 또 신났습니다. 문 이사장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저는 완벽주의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 본인이 그런 욕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이런 데 대한 결심이 서면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든 보지 않든. 네, 작년에 10월 26일 재보선 때 이제 부산 동구 지원을 나가셨잖아요. 처음으로 선거판에서 이제 그 노란 옷을 입고 상가를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어쨌든 지원 유세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사람도 별로 없는 길거리에 상점들을 쭉 돌면서 돌다 보면 문 닫혀 있는 상가도 많고 그걸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셔야 됩니다라고 해놓으면 그러니까 밤 9시, 10시까지 무조건 끝낼 때까지 계속 하시는데 후보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의 속도로 그냥 빠르게 해나가시고 이게 악수를 하다 보면 손을 탁 부딪히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쫓아가서 어쨌든 아유 악수라도 한번 해주고 가시지. 악수를 하라 그랬으니까 본인은 그게 미션인 거지. 그래서 가서 악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본 이제 그 지원하러 오셨던 정치인들의 얘기가 기성 정치인들보다 훨씬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해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해내야 될 일이 여기까지다라는 결심이 서면 저는 또 그걸 완벽하게 해내려고 또 뭐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동의해요. 네. 왜냐하면 이 원칙이 있는 정치인이라는 말은 누구나 정치인들 항상 자기 앞에 갖다 붙이는 수식어인데 문재인의 경우는 지금 김경수 보좌관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경험이 있어요. 요번에 지난번인가요? 부산 꼼수 공연을 갔다가 저녁을 먹자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어요. 그러니까 선거 운동 들어가기 전이죠. 그래서 저녁을 먹고 이제 누군가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를 먹었는데 꽤 나왔어요. 그래서 전 당연히 문재인 이사장님이 하실 줄 알고 옆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씩 웃으시면서 내가 지금 계산을 하면 사전선거법이랑 뭐 그거 제공이라고 안 된대. 그 돈이 그냥 가시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부산까지 가서 우리가 먼저 먹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그렇게 지키시더라고요. 그냥 내셔도 되는데. 근데 힐링 캠프 그 녹화할 때도 이분이 굉장히 순발력이랄지 이런 거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첫 한 30분 정도 녹화를 딱 하고 그러니까 거기 왔던 사람들이 와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능 프로에 나가서 앉아서 이 개그맨이나 이렇게 MC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잘 소화를 하시고 농담도 툭툭 받아내시고 하는 게 야 어떻게 저런 면이 있었냐고 굉장히 놀란 적이 있어요. 예능 프로나 이 대중들의 그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캐릭터예요. 왜냐하면 인물이 되기 때문에 외모가. 사실 그 정도 외모의 정치인이 흔치가 않잖아요. 이런 말은 괜히 했나 봐요. 예. 어쨌든 특정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훨씬 부드러워지네요. 이게 맞다니까요.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 돼. 도대체 우리에게 희망이 뭐냐. 이렇게 계속 절망적인 낙선 의원들 데리다가 얘기하고 돌아가신 대통령 이야기만 하니까 마음이 너무 무거워. 앞부분에 제가 진행한 건 일종의 애국가죠. 국민의례. 안 하고는 넘어갈 수 없는. 그거를 뭐 제가 감당을 한 거고. 뭐 하여튼 좋아요. 아니, 근데 저는 진짜 후회해요. 누가 이제, 노 대통령 추모 공연을 하고 여기까지 온 거 전 너무 후회해요.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뜨기도 했잖아요. 필요 없어요. 가져가세요. 그냥, 예쁜 귀요미들 만나면서 그냥 농담하면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공연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근데 어쩌다가 여기까지 온지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훈훈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수습이 안 되네.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제가 그럴 위치나 혹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수할 거예요. 복수하고 싶어. 때리고 싶어. 어제 그 대전 추모 콘서트를 마치고
탁혜민 교수하고 저하고 정현주 사장님이 한 차로 올라오는데 저는 뒤로 빠져 있고 정현주 사장님과 탁혜민 교수가 이 논쟁을 20분 동안 했어요. 탁혜민 교수는 저는 복수할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힘이 없어서 정현주 사장님 탁 교수 그러면 안 된다. 네. 우리는 달라야 된다. 싫어요. 할 거예요. 정현주 선생님은 호인이고 뭐 그런 분이라 뭐 다 포용해야 된다지만 저는 뒤에 와서 뒤통수라도 한 대 때릴 거예요. 두고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나. 전 그런 사람이에요 그냥. 2009년 5월 14일 정치라는 것이 싸움일 수밖에 없지만 시민이 싸움에 휘말리면은 정치의 하위 세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민은 중심축거든.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더 좋은 놈 선택하는 거죠. 덜 나쁜 놈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은 사람에 대한 신뢰성이나 도덕성이나 뭐 다 있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어떤 정책을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이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기준을 세워나가는 작업,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이. 그렇게 이 마당을 앞으로 끌고 가야 되게 그렇게 보고. 그 선거하면서 이제 김해에서 선거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내건 슬로건도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이었고, 이제 그건 사람들이 저를 잘 몰라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했던 거였는데, 이제 선거가 중반을 넘기면서 이제 김해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인지도는 웬만큼 높아진 상태에서 여전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을 얘기를 하니까 뭐 왜 이제 계속 노무현만 얘기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이제 노무현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가치가 아니다. 우리가 상식과 원칙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건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런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여전히 노무현의 가치는 현재의 가치고 미래에 실현시켜야 될 가치다. 그리고 노무현의 얘기는 노무현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얘기고 노무현이 꿈꾼 나라는 우리들이 꿈꾸는 나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전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3주기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단지 노무현을 추억하고 기억하고 애틋한 뭐 그런 기억들을 되살리기 위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대통령이 얘기했던 가치들이 여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훨씬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통령을 추억했던 거는 우리들이 꿈꾸는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건지를 대통령을 추억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쭉 했던 얘기들이.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각자가 꿈꾸는 나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노무현재단 소식지가 작년에는 이제 사람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냈고 이번에는 희망인데 이제 노무현이 꿈꾼 나라 그거와 희망이 이제 맞닿아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희망이란 단어를 우리가 이제 각자 공유를 하면서 12월까지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늘에서도 좀 그런 것들을 좀 기분 좋게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 그분이 봤을 때 아, 참 내가 내 때 이루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그분이 이 땅에 대한 좀 뭔가의 아쉬움을 놓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것. 그게 그분을 놓아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인 것 같고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이별인 것 같아요.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희망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희망이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고 우리 각자 믿으시고 우리 각자가 희망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들 했어요. 하나씩 정리들 해나갑시다. 미안한데 담배 하나 더 피자. 우리의 승리